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젠슨 황이 AI 거품론, AI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조금은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멘트를 했는데요. AI 투자에 대해 앞으로 7년에서 8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발언들을 했는데, 먼저 AI 과잉 투자에 대해서는 AI 인프라 구축이 앞으로 7에서 8년은 더 갈 것이고 AI 수요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AI 관련된 자본의 지출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고 지속이 가능한 투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짓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유휴 인프라, 그러니까 쉬고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잉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익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요, 오픈 AI와 같은 AI 기업들이 이미 수익성 있는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놨고요. 이에 발맞춰서 실제로 AI 서버 출하량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더 높게 상향화된 그러한 수치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전체 서버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1,607만 대에서 1,662만 대로 3%가량 증가한 수정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 AI 서버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3%가 증가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28% 성장할 것이라는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폭 역시나 4%포인트가량으로 좀 확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AI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와 발언들이 쏟아졌고요. 결과는 시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부담보다는 출하량과 가격에 반응하는 시장으로 다시금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AI 시장,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기존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 이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에 2개는요, 글로벌 D램과 낸드 투자와 관련된 수치고요. 밑에는 공급과 관련된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특히나 D램 부분이 2022년, 2023년 그리고 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와 올해 투자에 대한 방향성 추이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AI의 성장에 대해서 기업들도 공감을 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D램은 확실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공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24년 1분기와 그리고 내년까지도 보게 됐을 때, 올해까지 보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공급이 유지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AI에 대한 부족과 가격이 공급자 우위에 있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 기업들은요, 만약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공장을 증설하고 결국에는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D램이라던가 낸드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좀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던 사이클을 반복을 했었는데, 이러한 걸 멈추기 위해 기업들이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제한하다 보니까 구형 반도체도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GPU라던가 HBM 부분일 텐데, HBM과 GPU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전력과 제어 보조 칩들도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를 통해서 전력 반도체 그리고 DDI나 CIS 없이 AI 서버를 운용할 수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형 반도체가 제한된 공급 시장으로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TSMC가 12인치 첨단에 집중을 하면서 8인치에 대한 증설을 중단했고요. 이를 통해서 공급이 지금 구조적으로 제한된 그러한 시장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전력과 제어 보조칩과 같이 구형 반도체 역시나 필요한데, 지금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8인치 반도체 가격 역시나 최대 20%가량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26년과 28년, 30년, 32년까지 전 세계 전력 반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하기 위해서 HBM 쪽에 집중을 하고 첨단 칩에 집중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형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유지되면서 구형 반도체까지도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는요, 전력기기 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국내 전력기기 3사들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러한 순환 상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일제히 달성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고요. 올해 역시나 지난해에 이어서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기기 관련돼서 관세가 최대 20% 정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요자들이 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고객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진짜 슈퍼을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최소 3년치에서 5년치를 확보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더 이러한 슈퍼을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을 보게 된다면 현재 수주 잔고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산 수주액만 보더라도 27조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자체도 공고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보시죠. 지금 과거에는요, 발전과 송전 다음에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배전에 대한 수요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노후 전력망 교체가 동시에 필요로 하게 되면서 송전과 배전 수요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초고압과 배전 설비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따로 영위하고 있는 전력, 기기, 설비 모든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호황 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사이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그리고 길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는데요. 먼저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고압 변압기라던가 차단기는요. 수작업을 필요로 하고요. 숙련된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력을 막 확충할 수가 없어서 공급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특히나 미국 측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를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가격이 저렴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납기를 잘 지키고 공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은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를 통해서 지금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는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일본과 중동까지 이렇게 배전이라던가 전력 설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고요. 글로벌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제약적이니까요. 이제 공급자의 우위 시장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전력 설비 역시나 반도체 시장과 굉장히 비슷한 루트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그리고 전력 설비 모두 다 AI 시장 확장과 함께 제한적인 공급 그리고 넘치는 수요로 인해서 가격의 우위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9월에서 10월쯤 이제 계절이 좀 변화하면서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를 미리 담아보는 전략들을 많이 세우실 텐데요. 이제 배당주에 대한 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월 말부터 3월에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접근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당주의 최근 성과를 보게 된다면 지수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배당주란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의 주식 100주를 갖고 있는데 주당 1,000원가량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주가의 위치와 상관없이 10만 원가량의 초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과 무관하게 현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이 높은 자산으로 배당주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가증권 시장과 고배당 지수의 성과를 비교한다면 한 달간 수익률을 보게 됐을 때 고배당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5,000포인트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고배당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무려 21%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배당주가 부각받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배당 기업들의 투자 키워드는 분리과세, 그러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배당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는 그러한 세금의 구조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배당을 받게 된다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더라도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건이 맞게 된다면 분리과세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른 소득과 나눠져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배당률이 지금 부과가 되는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배당 소득 요건에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손에 떨어지는 배당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율 구조를 보게 된다면 2천만 원 이하가 14%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구간별로 세율의 구조가 조금 다르게 돼서 50억 원이 추가됐을 때 30%가 부과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분리과세 요건이 어떠한 기업들이 충족되는지 그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어느 것보다 중요하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배당을 줄이지 않는 회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의 배당 성향과 현금 배당이 10% 증가한 기업들이 그 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순이익이 0 이하더라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만약에 배당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배당 성향을 25%로 간주하면서 단기적 부진한 실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선택한 기업들에게 조금 열린 구조로 배당 성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정부의 그런 뜻이 좀 담겨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배당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배당과 관련돼서 좀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요건에 충족된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배당과 관련된 기업들 배당 낙일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기업들을 선택하는 세 가지의 전략을 제시했고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먼저 첫 번째는 확정입니다. 실적 배당 발표를 이 요건이 모두 다 충족돼서 이미 이 배당의 분리과세 요건에 충족된 기업들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인데 대형주와 금융주 그리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4대 금융 지주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KTNG와 삼성생명까지도 확정 기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은 이미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것에서는 둔화할 수는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력인데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지만 컨센서스가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바스켓에 담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유력에서 확정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거를 트레이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매력적이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전략을 잡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SOL, KT를 그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넣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초과 수익률을 원하는 게 좋다라는 분들께서는 확정보다는 유력 쪽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선 후보군인데요. 현재 요건에 충족되진 못했지만 특별히나 결산 배당을 확대했을 때 편입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 잉여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과 한미반도체, LS 일렉트릭과 현대오토에버가 있는데요. 다만 이 개선 후보는 만약에 특별히
소멸이나 결산 배당 확대가 안 됐을 때는 핵심 배당 전략에서는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어떠한 이야기들 뉴스가 종목별로 나오는지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 세 가지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배당주 가운데 확정에 이미 이름이 들어갔던 게 전부 다 이 4대 은행, 금융지주사였죠. 은행주를 좀 안정적으로 봐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의 이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4대 금융지주가 모두 다 합산 순이익이 18조가량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병행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건데요. 주주 환원 쪽을 보게 된다면 우리금융이 역대 최대 주주 환원을 결정을 했고 결산 배당 760원을 어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신한지주 역시나 주주 환원율, 총 주주 환원율을 약 50%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 역시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1조 8천억 원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결산 배당을 지난해보랑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더 늘어난 그러한 발표를 하면서 총 주주 환원이 3조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는데 이러한 실적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들을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의 이러한 분위기를 은행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책 수혜의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은행주 자체가 지금 배당주의 대장주, 대표주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오늘도 은행 관련된 기업들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은행 ETF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이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 특히나 분리과세 세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참고하시면서 그러한 종목들을 좀 잘 엄선을 해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 어떠한 종목을 접근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 투자 전략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범정부 대표단이 핵잠과 원자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한국에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이 다시금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하나의 부처가 오는 게 아니라요. 범정부 형태의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외교부에서는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상견례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선 단계로 지나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범정부 대표단은요, 국무부나 에너지, 국방부와 같이 전반적인 나라의 일을 대표하는 부서들이 함께 합동적으로 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핵 추진 잠수함이라던가 원자력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 조선이라던가 우라늄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방한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설명 자료를 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선정이 됐다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조선 원전이 또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진짜로 협력의 실행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협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단계가 단순한 논의에서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강하게 유입되는 매수세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미국이요, 원전 재건 의지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 또한 원전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미국이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이라던가 LNG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좀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그것보다는 원전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93기 그리고 평균 가동에 대한 연한이
40년 이상 된 그러한 원전 기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다가 미국이 50년까지 원전을 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I 시대에 다가온 만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럴 때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우리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원전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를 통해서 노후 원전을 교체하려는 그러한 의지와 또 신규 건설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지금 원전에 대한 러브콜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대해 볼 만한 건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쪽까지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요. 관련된 모멘텀을 잇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했던 게요. 로봇도 또 원전 섹터에 묶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이 사진을 선정을 했는데요.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이 영국에 있는 원자력 해체 공기업입니다. 셀라필드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지금 바로 투입이 된 건 아니고 21년에 시험 운행을 시작을 했고요. 24년에서 고위험 방사능 관련된 구역에 점검을 하는데 조금씩 활용이 됐었고요. 지난해 원격 시연에 성공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원전, 그 원자력 관련돼서는요.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물질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투입되게 됐을 때 산업의 편리성이라던가 안전성이 더 증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스팟은요. 360도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하고요. 3D 라이다 스캐닝이라던가 또 알파선 측정이라던가 방사선 오염 시료를 채취하는 등 인간이 갔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로봇이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위험 노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점검 시간, 한 사람이 갔을 때 이 사람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점검 시간 자체도 증가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개인의 보호 장비의 사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보호 장비는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회용으로 사용되던 게 많았었는데 폐기물 자체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반복 검사를 했을 때도 아무래도 로봇이고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도 측면에서 인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국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원전 관련된 산업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들이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고요. 이런 시장 자체가 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요. 50년까지 1000조 규모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이라던가 유럽의 노후 원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평균 가동 연한이 40년 이상인 원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해체 시장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건설보다는 해체가 더 중요해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원자력 공장을 짓는, 원전을 짓는 것이 좀 중심이 되었고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면 지금은 건설이라던가 운영을 하고 또 노후된 원전을 또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해체 시장까지도 점점 더 발전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AI 시장이 발달하면서 자동화에 대한 모멘텀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건설을 하는 기업들만 보는 게 아니라 건설과 운영, 해체, 자동화까지 함께 묶어서 봐야 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인체 해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로봇들이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로봇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원전과 관련된 시장에서도 중요한 게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선상으로 함께 바라봐 줘야 된다라는 게 투자 코멘트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활용도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로봇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는 좀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이렇게 옆구르기를 하고 백덤블링을 하는 영상을 최근에 공개하면서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놀래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여기에다가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요, 제로샷 학습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가상 데이터로 학습을 했는데 실제로 구현을 했을 때 그 구현이 가능해지는 기술력을 말합니다. 이런 게 또 성공을 했다고도 하고요. 특히나 내년에 외부 고객을 확보를 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투자에 대한 파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피지컬 AI를 본격화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KB증권에서는 이렇게 리포트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보다 시총이 2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로봇은 테슬라 그 이상이다. 특히나 여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고 여기서 좀 부족한 실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 추이를 보면 두 자릿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된 산업의 기대감, AI 가전을 넘어서 자동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에 LG전자를 좀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가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 중심이라면 LG전자는 산업 자동화 로봇의 축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가전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이제는 로봇 시장을 주도하는 피지컬 AI 시대를 주도하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의 가치가 더 레벨업돼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도 많으니까요. 로봇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차례가 온 듯합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5,500포인트를 돌파한 만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스피가 정말 황소처럼 거침없이 질주를 하고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0포인트 돌파와 관련된 브리핑을 전해드린 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5,5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 투톱이 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밤 미 증시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그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론의 발언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의 CFO가 마이크론이 여러 가지 루머에 휩싸였었죠. 엔비디아 베라루빈 공급망, 그러니까 HBM4 공급망에서 제외됐다라는 그러한 루머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HBM4 대량 생산에 돌입했고 고객들에 대한 출하를 시작했다. 기존 일정 대비 한 분기 더 빠르게 지속되고 있고 속도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심지어 올해 물량이 이미 솔드아웃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공급망이 제외됐다는 루머가 옳지 않다라고 확실히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마이크론은 10% 가까운 주가의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HBM의 점유율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57%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 다음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4에서 마이크론이 조금 제외가 되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파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고요. 심지어 세미 애널리스트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무려 70%, 삼성이 30%를 차지할 것이고 마이크론은 0%를 갖고 갈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크론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변화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이 25%의 점유율까지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3파전으로 가게 되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러한 3사 모두 다 올해 물량을 완판될 정도로 HBM4의 시장이 여전히 뜨겁구나라는 해석으로 이어졌고요. 이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미콘 코리아에서 HBM 기술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영되면서 오늘 17만 전자를 시원하게 돌파했고 이제는 18만 전자가 눈앞에 목전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커스텀 HBM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HBM은 메모리를 저장을 해서 GPU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GPU의 일부 연산까지도 HBM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술력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리가 60%가량 단축이 되고 전력단 성능이 2.8배가량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조리를 하게 됐을 때 냉장고가 HBM이고 조리를 하는 게 GPU라고 예를 들면요. 이제는 냉장고에서 어느 정도 조금 가공된 음식이 요리를 할 수 있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리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DHBM입니다. 원래 GPU 옆에 HBM이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위로 쌓겠다라는 게 삼성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열도 줄어들고 그리고 처리 속도도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는 4배가량 늘어나고요. 전력의 사용량은 4분의 1가량으로 줄어드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HBM4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 다이를 4나노까지 축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6단 이상으로 쌓는 그러한 HBM 기술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전력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전달을 하거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평면이 아니라 수직으로 입체적으로 쌓아 올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다양한 HBM과 관련된 기술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종합 반도체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역시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 코멘트를 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AI를 더 개발해서 속도를 빠르게 시장을 지배하겠다라는 이야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AI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200명이 2년가량의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해야 됐던 신물질 탐색을 AI로 대체를 해서 400분의 1 시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핵심이 케이던스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을 때 이걸 AI를 통해서 정말 빠르게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HLBTS 전략인데 대역폭과 열 그리고 면적을 맞춤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커스텀화 하겠다라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층 기술 로드맵을 보게 된다면요. 16단까지는 자체적인 기술로 할 것인데 20단 이상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0.7mm 규격까지도 초고 적층 구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20단이든 16단이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크기 자체를 0.7mm 이하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세화된 공정으로 HBM의 기술을 구현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속도를 더 빠르게 그리고 고객들에게 맞춤형 전략으로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게 SK 하이닉스의 전략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최근에 흔들릴 때마다 하단을 지지해줬던 건 바로 금융, 은행 관련된 섹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섹터별로 지금 성적표를 발표한 것을 보게 된다면 지난해 보게 됐을 때 519개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들의 수를 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84개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전체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 오히려 1.6% 하회한 실적을 발표해서요. 우리가 실적이 잘 가는 기업들만 주목하고 있어서 그렇지 완벽한 실적 장세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프 이 옆쪽으로 튀어나온 이 진한 파란색이 있는 섹터가 시장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인데요. 금융과 I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과 IT가 시장을 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섹터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한데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4%가량 상회했고요. 10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유가증권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금융주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과 배당 시즌에 대한 수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실적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 또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IT인데요. 영업이익이 1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IT 안에는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더해지면서 IT도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EPS의 변화율을 보게 된다면 미국 대비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EPS가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시장의 전망치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것을 더 상회하는 실적을 내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금융과 IT, 그러니까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인데 그렇다면 코스닥 3000시대를 다가가기 위해서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요. 외국인과 기관이 일률적으로 굉장히 통일감 있게 매수나 매도를 하고 있지 않고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3000시대를 가기 위해서 정부가 STO라던가 연기금의 자금 투입이라던가 동전주를 폐지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야 되고요. 앞으로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기업을 투자할 때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배터리도 공급하고 있다라는 언론 일부에서 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기업 측의 사실로 밝혀진다면 휴머노이드 양대 진영에 동시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두 기업에 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가 탑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증가하게 됐을 때 당연히 배터리셀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배터리가 우리나라 거를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보게 된다면 원통형 3원계 배터리 자체가 고에너지 밀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로봇에 사용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다는 것을 지난번 브리핑 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배터리의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높은 출력을 요구할 때 이 출력에 가능한 게 지금 3원계 배터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계약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2차 전지를 주도하는 코스닥 3000시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 준비한 사진은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까치 그리고 설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휴 사실 이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 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경계감이 커지면서 그로 인해 변동성이 컸었고요. 흔들림이 계속적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우선은 긴 연휴를 앞두고 미국이라던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끊고 가자, 차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기존과 올해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선 가장 크게 차이를 보게 된다면요. 기존에 최근 몇 년 사이 시장이 상승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시장을 들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시장의 가치 자체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 본질이 좀 변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12개월의 선행 PER과 EPS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PER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EPS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가치,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 시장의 주가 위치, 지수의 위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고 5,500을 돌파하면서 지금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 지수라는 것은 실적 대비 앞으로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달려 있는 건데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PER 자체가 아직도 10배 미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균치로 보고 있는 게 10배인데 아직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저평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미국이나 대만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아직도 적습니다.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21배고요. 나스닥은 25배, 대만은 18배인데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실적, 특히나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지난해 정말 잘 나왔다는 것을 큰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융통되는 자금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신용 융자 잔고와 그리고 예탁 증권 담보율 잔고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수금 잔고와 차입 공매도 차입 잔고를 보게 된다면 지금 이 파란 색깔 차입 공매도 잔고를 보게 됐을 때 1월 달 들어서 훅 떨어진 게 확인이 되시죠.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물량 자체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또한 탄력에 도움이 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과연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그리고 주인공은 누가 있을까요? 반도체를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번 주 주간 수익률만 보게 됐을 때 반도체가요. 지금 한 6위권쯤에 자리하고 있고요. 은행과 통신, 증권, 보험과 같이 우리가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섹터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스피 스타일별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요. 가치주가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그 뒤에가 대형주 코스피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가장 낮은 끄트머리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을 그럼 이것만 보게 됐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주, 그러니까 은행이나 통신, 증권주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그 가운데서 대형주들이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던 동력이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다고요. 그게 금요일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가장 크게 상승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과 증권인데 증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평균 거래대금이 45조 시대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고 합니다. KB증권의 전망에 따르면요. 지난해가 25조 8천억 원이었고요. 올해 원래는요. 기존 추정치가 33조가량이었는데 변동 추정치를 45조까지 훌쩍 높여 잡았습니다. 이렇게 올려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게 됐을 때 10년대만 하더라도 8조였고 20년대 이후로 20조, 코로나가 발생된 뒤에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했죠. 그리고 25년, 지난해 12월이 33조인데 한 달 사이에 무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 26년에 45조보다 또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까지 열어두면 좋겠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니까요. 증권사들의 수익률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익 증가율을 보게 되니까 한국투자증권이 39%, 미래에셋증권이 43%,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은 증권사 중 하나죠. 58%였고요. NH투자증권도 40%까지 증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대금이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게 증권사의 실적의 레버리지까지도 높여잡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를 통해서 증권가에서는요, 증권사들 중에서 추가로 이익을 추정치를 좀 높여잡는 곳도 있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고요. 결국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고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수익률도 함께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 증권사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주들의 시간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에는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만 있진 않은데요.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진짜 실적을 잘 썼다는 게 숫자로 증명이 됐습니다. 10대 증권사의 순이익이 무려 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큰 증가율이 나타났던 게 한국투자증권이 2조를 증권사 중에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79%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1조,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까지도 1조 클럽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10대 증권사의 합산 실적만 보더라도 순이익이 9조가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조가량으로 39% 증가. 여기에 중요한 게 매출 증가율은 8.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증가율은 한 자릿대인데 이익은 두 자릿대까지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요. 증권업이 이제 뭐 홍보라던가 이런 고정비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고정비가 딱 멈춰져 있는 구조인데 거래대금이 그냥 앉아 있어도 증가하면서 이익의 레버리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증권사 대신증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5%의 자사주 보유 비중을 갖고 있고요. 부국이 42%, 신영증권이 53%인데 지난주랑 증권사들에 대한 뷰가 좀 달라진 게요. 증권사들 자사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왜 환원 안 하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 대신증권이 오늘 갖고 있는 자사주 거의 전량을 소각하고 나머지 한 300만 주가량의
전략에 대해서 뭐 이제 주주들에게 주고 그리고 임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통해서 오늘 대신증권이 불꽃을 쏘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대신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부국과 신형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증권사들이 또 다시 한번 불이 붙어 있다는 상황인 점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사만큼이나 잘 나오는 게 은행주인데요. 특히나 은행주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대표적으로 잘하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 하나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과 주주 환원이 처음으로 주주 환원이 3조를 넘어섰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자본 여력이 충분하고 또 추가 환원에 대한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높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증권사 가운데서 PBR이 한 배를 돌파했던 적이 없었는데 보통 0.7배 정도로 저평가 구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KB금융이 PBR 한 배가 돌파됐다는 것 또한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이제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서 제대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그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연초 대비 무려 36% 은행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 대비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방어주였던 은행과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더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은행주는요, 더블 배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요. 2월 말 그리고 5월 중순에 두 번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대적인 매력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변동성 구간의 안정성도 확보를 하면서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까지 잘 내주는 은행, 증권 이러한 기업들로 시장의 뷰가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까요? 우선 실적 주도주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뷰가 많았습니다. 반도체, 금융, 방산, 자동차는 꾸준하게 팔로우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소형 주 중에 순환매를 좀 대응해야 되는 게 에너지 유틸리티 디스플레이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금 맺고 끊음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뷰가 많았고 세 번째가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길게 쉬지 않습니까? 단기 급등으로 상승했던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끊고 가라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역시나 CPI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FOMC 의사록이라던가 안보회의와 같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불확실성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급등했던 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조금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연휴를 앞둔 시장 전략 3단계까지 해서요.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한 코멘트 저희가 남겨드렸고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